이제 오늘부터 온라인 수강으로 전환이 됐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단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만약에 계속 확산세가 계속 된다면 이제 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특히 고3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예민하잖아. 그치? 예민하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만 이제 좀 다가오는 수능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듣고서 이렇게 현장감 있게 강의를 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로나를 확산세를 좀 지켜보자. 알겠지? 지켜보고 웬만하면은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일단 선생님이 그냥 차질 없이 진행은 할 거고, 너희들도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뭐 숙제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좀 소홀하게 생각만 안 한다면 충분히 오프라인 못지않게 충분히 잘 진행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지금 마인드를 잘 잡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수능은 미뤄지지 않고 다가오고 있으니까 일단 마음을 단돌이 하고서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자, 오늘 들어갈 부분은 4강이야. 자, 일단 4강 독해 연습인데, 일단 선생님이 7번부터 할게. 알겠지? 7번부터 할 거고, 단어에 관해서는 일단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듯이 일단 단어는 그 뒤에 답지에 있는 단어인데, 지금 영상이니까 지금 너네가 잠깐 정지를 시켜놓고 이제 그 포켓용 단어장에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 자, 그래서 단어 잠깐 멈춰놓고 쓰시고, 자, 일단 4강 7번부터 한번 나가봅시다. 자, 일단 4강 7번은 빈칸 문제야. 자, 그럼 빈칸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빈칸 문제 읽어보고 우리가 뭘 찍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겠지. 자, 한번 봅시다. 자, 가장 큰 어려움. 근데 명사 뒤에 ing니까, 자, 그러니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명사절 대절이다 라고 할지. 자, 요런 세부적인 정보까지 안 들어가도 돼, 얘들아. 알겠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이 뭘까? 이거만 잘 찾으면 되겠지? 자, 요게 뭘까?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가지고서 이제 뭐랄까, 방향성이 잡혔으니까 이제 이 방향성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첫 문장을 봤더니 지구 시스템의 연구자들이 have been focused on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되겠지. 그치? 적절하게 develop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vast and interconnected process. 자, 뭐 광대하고 상호 연결된 과정에 더 나은 이해를 개발시켜왔다. 자, 근데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만든, 됐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만드는 더 크고 그 다음에 상호 연결된 과정에 더 나은 이해를 개발하도록 집중했대. 자, 그리고 또 뭐 했냐? 그들은 made a great deal of progress. 더 많은 진보를 거뒀다 이 얘기야. 뭐 이유로? 뭐 요런 거 이유로인데 여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치? 자, 여기에서 핵심을 뽑아 봅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 아, 얘네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구나. 그 다음에 더 큰 진보를 하게 됐구나. 요거잖아. 그치? 이게 이 문장의 핵심이야. 선생님이 독해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그 문장의 핵심을 뽑아내는 게 중요해.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뭔가 더 나은 이런 상황에 있어. 뭔가 진보도 했고 더 이런 뭐랄까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를 했고 그랬단 얘기야. 그러나 자, 니네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고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찾고 싶은 건 어려움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곳이 아닌 거야. 자, 됐지? 자, 또 한번 가봅시다.
올도부터 콤마까지 이렇게 묶어줄게. 자, 그러면 풀도록 남겨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자, 뭐뭐이지만 이라고 하니까 까겠지. 자, 뭐에 대한 지식들? 어떤 행성에, 그러니까 지구에 어떤 생명체를, 생명을 갖다가 뭔가 support 하는 거니까 지지하는 거지, 생명을 지지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런 지식이 훨씬 더 빠르게 진보해 왔다. 뭐보다? 사회의 의지보다. 그 사회의 의지라는 건 지식을 사용하는 의지겠지. 이 지식을 사용하는 의지보다 얘네들에 대한 어떤 지식이 훨씬 더 빠르게 뭐 했다? 진보되어져 왔다. 자, 필요 없어. 지금 핵심만 잡으면 이러한 어떤 행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진보되었다. 그 진보되었다에 연결이 되고 있잖아. 그치? 요런 핵심에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어려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려움이니까 이러한 진보에 관심이 없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가 나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이거다 라고 나온단 말이야. 아, 그러면 여기에서 흐름이 딱 전환되면서 우리가 이런 크나큰 진보와 이런 더 좋은 이해와 이런 것들을 해왔지만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블랭크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그 어려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나오겠지. 자, 한번 가봅시다. Long-term planning typically. 자, 장기간의 계획이 뭐를 고려하고 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고려하고 있다. 그 우리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계획은 몇 년, 몇십 년 이 정도를 고려하고 있대. 하지만 자, 별표 하나 칩시다. 자, 역접일 들어갔으니까 우린 굉장한 집중력으로 이 부분을 읽어야겠지. 자, 전 세계 환경의 과정. 그런데 어떤 과정입니까? 자, we are influencing. 자, 우리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전 세계의 환경의 과정이 수세기 아니면 밀레니아 하면 1000년이지. 그치? 1000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핵심이 뽑혀. 자, 핵심이 뽑히고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알겠어? 자, 요걸 알아야 돼. 핵심을 뽑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계획 자체,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게 장기간의 계획이라고 해도 얘는 몇 년, 몇십 년을 계획을 하는 건데 지금 아무튼 간에 자,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환경 과정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환경 과정이 있는데 그 환경 과정은 얼마나 걸린다는 거야? 수세기가 걸린다는 겁니다. 수세기 아니면 몇 천 년이 걸린대.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계획은 요만큼을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거나 즉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환경 과정은 그 과정을 진지하게 잘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세기, 몇천 년이 걸린다. 얘네들이 변화하는 과정은 몇천 년이 걸린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나죠.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어려움이야. 그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기껏 해봤자 계획은 이만큼 짜는데 환경 과정의 변화는 요만큼이 걸린다니까 이게 지금 안 맞지? 그 안 맞는 게 이 어려움 아니겠어? 아, 선생님 너무 깊게 생각한 거야? 아니야. 문제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얘의 정신을 기울여야 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We need to instill 하면 무엇을 주입하다잖아. 이런 지리학적 시간 감각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계획에다가 주입해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장기간의 사고를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다가 통합시키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지리학적 시간을 문화와 계획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장기간의 사고를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에다가 통합시켜야 된다 그 얘기야.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은 이만큼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여기 지리학적 시간, 이 지리학적 시간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 과정의 변화인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얘네들은 수세기, 수천 년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얘를 주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됐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봤자 이런 건 이 몇 년,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환경 과정은 요렇게 변하니 이 시간을 요 계획에다가 넣자. 그치? 우리가 뭔가 장기간의 계획을 짤 때 수세기, 수천 년 이만큼을 계획을 짜야 된다. 이만큼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가 요지잖아. 맞지? need to라는 어떤 의무의 조동사를 통해서 자기의 요지를 드러냈단 말이야. 이해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어려움이란 말이야. 됐지?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저자는 이 시간을 우리가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을 반영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어려움은 뭐야? 어려움은 이 시간을 요 계획에 주입을 안 하고 있다.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 시간이 너무 우리 계획에 비해서 긴 거.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겠어? 됐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빨간색. 요 빨간색 해도 돼? 맞지? 왜? 이 글의 주제는 얘를 여기 우리의 계획이나 문화에 반영을 하자, 주입을 하자, 이게 주제인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요거의 반대인 문제란 말이야. 이해됐어? 아, 그래서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자, this is what thinking like a mountain. 자, thinking like a mountain. 산처럼 생각하는 거. 산처럼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길 보면 뭐겠어? 산처럼 생각하는 건 당연히 장기적인 이런 지리학적 시간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에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얘랑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연결시켜야 돼. 아, 산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서 계획을 하고 아니면 문화에 주입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됐지? 그래서 산처럼 생각하는 것은 come to mean in the Anthropocene 하면은 인류세야. 인류세의 수단으로 온다. 그 얘기네. 아, 그러니까 산처럼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인류세면은 인간이 지구의 환경,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인류세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인간이 나타나기 전,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전까지는 다른 거였는데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인류세, 지금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뭐랄까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 그걸 우리는 인류세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인류세에서 수단이 될 거래. 방법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지. 그러면 좋은 게 뭐야? 아, 그러니까 이런 지리학적 시간, 수세기, 수천 년 이런 지리학적 시간을 생각하자. 이 시간을 우리가 고려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뭐다? 인류세의 수단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데 성공을 한다면 나중에 인류세의 주거하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 인류세라는 것은 얘는 후손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초기의 21세기를 바라볼 것이다. 뭐로써? As a time human enlightenment. 인간 계몽의 시대로서. 아, 인간 계몽의 시대라는 건 인간들이 깨우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바라볼 거라는 거야. 어떨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조건이 중요하지. 이랬을 때 나중에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딱 돌아보게 되면 그거를 인간 계몽의 시대라고 칭찬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후손들에게 칭찬
칭찬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배웠을 때래. 뭘 배웠을 때? 산처럼 생각하는 걸 배웠을 때. 역시 나오잖아. 그치? 뭐함으로써 그들의 장기간에 복잡한 어떤 세상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산처럼 생각하는 것을 배웠을 때 우리는 후손들에게 그때가 가장 인간 계몽의 시대였어 라고 칭찬을 받을 거다. 찬탄을 받을 어떤 찬사를 받을 거다. 그 얘기겠지. 자,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이제 핵심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여기서도 핵심은 얘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산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 산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리학적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지리학적 시간은 수세기, 수천 년 이런 긴 시간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반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문제잖아. 그러면 요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가 문제겠지.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inflexible 하면은 유연하지 않게, 이게 장기간으로 생각한다는 건 장기간으로 지금 그 얘네들이 이런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이 이렇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야 돼? 정치, 사회, 경제는 전부 다 이렇다는 것이 문제지. 그치?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는 inflexible, 유연하지 않은, 경직된 게 아니지. complicated, 복잡한 거 아니지. long lasting, 뭐 굉장히 지속적인, 오랫동안 지속적인. 3번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short-sighted. 근데 지금 long lasting을 하게 되면은 이러면은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로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는 문제가 아니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라고 했으니까 long lasting은 완전히 괜찮지만 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니야. 반대야, 완전히. 그 다음에 short-sighted 하면 근시안적인 이란 뜻이야. 모르면 반드시 써놔. 근시안적이래.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짧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짤 때 환경 과정은 요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계획을 짰을 때는 요 정도밖에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 저자는 이 시간만큼을 고려를 하자. 그래서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은 뭐다? 너무 이러한 계획들이 근시안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네. 자, 됐습니까? 자, 그 내용 한번 봅시다. 지구의 환경 과정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개되며 우리의 의사결정의 진정으로 장기적인 사고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사고. 알겠지? 요게 중요하고. 자, global environment processes need long-term thinking. 알겠지? 자,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환경 과정은 긴 장기간의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쓰였던 거는 need to라는 의무의 조동사, 그 다음에 환질 추론. 그치?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어려움, 그리고 그 밑에 나온 거는 저자의 요지. 알겠지? 그거에 반대로 추론할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능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됐지? 자, 오케이.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거 보면 얘 모르는 거 다시 한번 쭉 한번 써보시고 4강 8번 한번 볼게. 자, 4강 8번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빈칸을 통해서 방향성을 정해야 돼. 자, 지금 보니까 그들 둘 다가 지금 여기에서 while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여기부터 주절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 니네가 nothing but도 지금 뭔지가 사실 잘 모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while은 까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절을 가서 이 주절에 있는 비동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랑 완전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주절에 주어만 가져가서 이 주어만 찾으면은 이 블랭크가 찾아지는 거잖아. 됐습니까? 자, 주어를 갔더니 여성 패션에서
Hamelin length 하면은 치맛단 길이야. 그 치맛단 길이는 요랬다고 추정이 된다. 그 얘기지.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여성의 치맛단 길이에 대한 얘기를 찾아야 되네. 치맛단 길이. 자, 요걸 찾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그거를 찾으면 돼. 오케이? 자, 글이 굉장히 심플해졌어. 어떤 방향성을 갈지 나는 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초기 20세기야. 초기 20세기 1970년의 시작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 자,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물건에 대한 문화적 대상에 대한 사회적인 분석. 그러니까 문화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석을 했는데 took one of two competing paths. competing 하면은 경쟁하는, 다른, 상충하는 그런 뜻이잖아. 상충하는 길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대. 그 하나가 뭔지 여기 있는 원이 지금 위치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는 흥미롭게도 한 가지의 핵심 가정을 공유하고 있더라. 그 얘기야. 아, 지금 그러면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야? 문화적인 어떤 물건, 문화적인 어떤 대상 이런 거를 분석했지. 자, 그러면 얘를 찝어보자고. 그런데 이 분석이 상충하는 두 길에 하나를 택했는데 그 하나가 공유되고 있는 핵심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핵심 가정을 공유하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아니, 니네가 공유하는 이 핵심 가정이 도대체 뭐야? 요거잖아. 그치? 자, 얘 찾으러 가봅시다. 자, mediated 하면은 매체의 영향을 받은 이란 뜻이니까 반드시 알아놔. 매체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문화의 산물. 이거잖아. 그치? 그 문화적인 물건이 매체의 영향을 받은 문화의 산물이잖아. 그러면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얘를 찝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성의 치맛단 길이가 문화적인 산물 아니겠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게 뭐든 아니든 책이든 노래든 패션이든 여기 있네. 여기 있는 패션이 이제 치맛단 길이와 관련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얘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매체의 영향을 받은 문화의 산물이 뭐라고 여겨진다? 자, 비싼 상징이라고 여겨진대. 근데 그 상징이 뭐냐면 lockstep with evolution in society.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진보와 함께 변화했던 굉장히 비싼 상징이라고 여겨졌다는 얘기야. 자, 이해됐어? 자, 문장의 핵심을 뽑는 게 중요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요런 문화적인 산물들이 무엇이라 여겨진다? 비싼 상징으로 여겨졌다. 근데 그 상징은 뭔데? 사회의 진화와 함께 변했던 거란 말이야. 변했던 상징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했는데 왜 변했어?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서 변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성의 치맛단 길이를 패션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비싼 상징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비싼 상징이 뭔지 모르니까 실제로 보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그치? 사회의 진화와 함께 변했던 상징들. 됐어? 선생님, 전 in lockstep with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얘가 그냥 얘에 따라 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in lockstep with 하면 뭐뭐와 발맞추어야. 자, 얘와 발맞추어 변했던 상징들이래. 그러니까 일단 핵심은 잡혔다. 이런 문화적인 상징들이 뭐다? 이런 문화적인 상징들은 얘를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봤을 때 이 문화적 산물들은 뭐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거다? 뭐를? 사회의 진보. 그 사회의 진보와 함께 변화한 거지. 그치? 사회의 진보와 함께 변화한, 그치? 변화한 상징이야. 상징을 얘기하는 거야. 자, 변화한 상징. 자, 됐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문화적 산물은 사회적 진보와 함께 변화한 그런 상징들이래. 아, 그러면 이제 예시를 들어가니까 실제로 여성의 치맛단 길이는 사회의 진보와 함께 변한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겠네. 자, 한번 볼까? 자, 인류학자인 얘가 주장을 했대. 뭐라 주장했는지 이제 보자. 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성의 드레스의 치맛단 길이가 나오지. 자, 얘 중요한 거지. 얘가 were prescribed. prescribe가 처방받다가 아니에요. 맞지? 뭐? 분명히 규정되다 이런 뜻이야. 규정되다. 규정됐다. 그러면 여성의 치맛단 길이가 얘를 통해서 규정이 됐으니까, 얘를 통해서 규정됐으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뭐야? 얘지, 얘. 문화결정론을 통해서 규정이 됐대. 아, 근데 문화결정론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뭔 소린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세미콜론 들어가는 거야. 이 세미콜론 밑에 문화결정론이 뭔지, 얘가 바로 여성의 치맛단 길이야. 얘로 규정이 됐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가보면 그들이 창문이었대. 어떤 창문? 매크로 하면 거대한이잖아. 그래서 거대한 수준의 문화 가치와 믿음 체계를 들여다보는 창문이었다는 거야. 거대한 문화 가치와 믿음 체계를 들여다보는 창문.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여성의 치맛단 길이는 거대 문화 가치와 믿음 체계였대. 그걸 들여다보는 창문이었대. 아, 근데 얘가 뭔 소린지 모르겠지. 그치?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일단 얘는 뭐다? 거시적 수준의 문화 가치와 그 다음에 믿음 체계를 반영하고 있더래. 근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잖아. 그치? 너무 제너럴하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부분을 잘 보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In turn, 그래서 by mid-1920s, 1920년 중반에 경제학자인 얘가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 자, 여성의 치맛단 길이는 상승과 함께 올라갔고 하락과 함께 내려갔다. 어디에서? 주식시장에서. 아, 그러니까 거시적 수준의 문화 가치와 믿음 체계는 실질적으로 뭐였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뭐를 의미하고 있어? 뭔가 주식시장과 관련이 있네. 그치? 주식시장의 오름과 내림에 따라서 여성의 치맛단 길이가 올라가고 내려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성의 치맛단 길이와 관련 있는 것은 뭡니까?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이지. 근데 주식시장만 하면 안 되니까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제너럴하게 생각하면 경제, 이렇게 알면 되겠지. 그치? 자, 한번 또 가볼까? 실제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자, 됐지? 주식시장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치맛 길이가 달라지고 있지. 자, 연결을 좀만 더 해보자. 자, 테일러에게 해밀린스, 그 치맛단 길이는 결정된다.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얘가 중요한 거지. 거시적 수준의 경제, 이제 나오잖아. 경제적 변화. 이해됐어? 거시적 수준의 경제 변화에 의해서 치맛단 길이가 결정이 된다네. 자, 됐어? 그래서 경제에 의해서 여성의 치맛단 길이가 달라지는구나 해서 얘를 잡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됐지? 자, 그러면 경제와 관련된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 표시하고. 자, 그럼 뒤에 가보면 Products of Textile Technique. 텍스틸 하면은 직물 기법이에요. 근데 직물 기법의 산물이다? 아, 이상하지. 그 다음에 Influenced by Personal Trait. 이게 개인 성향이야. 그러니까 개인적 성격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아니지. 자, 그 다음에 Stereotyped Belief와 관련된 거 아니고 Outside the Social Forces의 변형이다. 맞아? 아까 뭐라 그랬어? 거시적 수준의 사회적인 거를 반영한다 그랬지. 거시적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 그치? 이게 거시적인 거잖아. 그치? 큰 사회적인 힘의 반영. 너무 괜찮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정답 4번. 자, 5번은 뭔지 볼까? 자,
indicator 하면은 표지야. 뭔가를 보여주는 거. 자, 그래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표지. 여성의 경제적 지위라는 건 안 나왔어. 그 여성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이 치맛단 길이가 높고 짧은 게 아니라 경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여성의 치맛단 길이었다. 그런 얘기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만 보면은 일단 문화적인 대상이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적인 진보와 함께 변화한 비싼 상징으로 여겨졌다 라는 거. 자, 그런데 너무 too general 했어.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여성의 치맛단 길이였어. 여성의 치맛단 길이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성의 치맛단 길이의 등장과 함께 나온 게 얘잖아. 거시적 수준의 문화 가치와 믿음 체계의 창문이었대. 이것도 어때? 너무 too general하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구체화시킨 게 바로 요 부분이었던 거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의 핵심을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다음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내용은 문화적 대상에 관한 사회적 분석은 대립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긴 했는데 사회 영향력에 관한 공통된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문화적 대상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적 대상은 사회 영향력에 관한 공통된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문화적 산물, 문화적 대상의 사회적인 분석은 사회적인 힘을 반영하고 있다. 자, 됐습니까? 자, 예시의 주제가 나왔었고 연결성으로 푼 거야. 자, 됐지? 자, 오케이. 그러면 4강 7번 여기서 마무리 할게. 자, 다음 4강 9번 한번 가봅시다. 자, 4강 9번. 일단 선생님이 푸는 방식이 계속 똑같아, 얘들아. 일단 빈칸을 잘 봐야 돼. 그 빈칸을 잘 보고 내가 뭐를 지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 빈칸 한번 가볼까? 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네.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한지? 자, 그러면 얘를 잡아야겠지. 자, 보니까 그것이 그 이후에 노출에서 강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이후 노출이 됐는데 그 이후 노출에서 강화가 돼야 돼. 그러면 이 강화가 되는 게 요인으로 인해서, 요걸로 인해서 이후 노출에 강화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얘의 원인이 되겠네. 얘를 위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해됐어? 얘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되려면 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잡았으면 가보자. 분명하다. 뭐가 분명한지 이때 가주어 진주어 들어갈 거야. 자, 첫 번째 마주침, 뭐와? 한 단어와 함께 처음에 마주친 거. 그러니까 단어와 처음에 마주친 거니까 단어와 처음 딱 조우지. 그 조우가 잠재적으로 기억의 흔적, 그 사용의 기억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 얘기야. 자, 됐습니까? 지금 얘를 딱 정리를 해보면 단어를 만났는데 그 단어를 만났을 때 뭐가 남게 된다? 그 사용의 기억의 흔적, 그 사용한 거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야? 기억이 남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 핵심이 뭐겠어? 얘가 핵심이 되겠지. 그치? 내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예시로 뭐? 내가 사과 라는 단어를 딱 마주했어? 그러면 얘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과라는 단어가 어딘가에, 뇌의 어딘가에 있다. 그 얘기 아니야?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자, 됐어?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Why is this clear? 왜 이것이 분명한가? 자, 그거를 우리는 counterfactual, 사실과 반대되는 과정을 고려해 볼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빨간색한지 알겠지? 왜 빨간색을 했어? 이게 사실인데 그 사실과 반대된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우리 좀 머리 좀 굴려보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후 노출을 강화해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다? 처음 우리가 단어를 만나면 그 단어 이후에 그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가가지고 사실과 반대된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떠한 기억의 흔적이 그 첫 번째 노출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겠지? 그러면 기억의 흔적이 없다면 완전히 반대를 가정하고 있는 거지. 그 두 번째, 근데 그 두 번째가 언제냐면 그 단어가 만나게 된 두 번째에 정확히 첫 번째와 같게 될 것이다. 그 얘기 맞지? 맞아? 우리가 두 번째 마주하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첫 번째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두 번째 마주하게 됐을 때 기억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만났더라도 처음과 똑같겠지. 아까 사과라는 단어를, 이 사과에 대한 단어의 기억의 흔적이 없으면 다음에 사과를 만났을 때 또 처음인 것처럼 느낄 거 아니야. 됐어? 아, 맞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런 거네. 만약에 기억의 흔적이 없다면, 기억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하다? 계속 그게 처음과 같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럼 빠른 애들은 얘를 연결시켜. 어떻게 연결시켜? 아, 이러니까 그 이후의 노출이라는 건 뭐야? 처음에 사과를 봤으면 다음번에 사과를 본 그거 아니겠어? 이후 노출이 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어야겠지.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도 돼. 알았지? 이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자, 됐어? 그 좀만 더 가볼게. 하지만 어떠한 단어의 기억의 흔적도 어떠한 기억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언제? 이 두 번째 조우에. 알겠어? 두 번째 만났을 때 기억이 없잖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다. 무한히, 뭐 없이 기억의 흔적, 어떤 뭐랄까 보유된 의미의 어떠한 기억의 흔적 없이 무한히 이게 반복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단어도 배울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요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지. 기억의 흔적이 없으니 처음과 같아서 어휘에 대한 어떤 단어에 대한 학습 자체가 아예 안 되겠지. 그치?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것과 반대되었잖아. 그치? 우리는 어휘 학습을 할 수가 있다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후 노출을 요걸 통해서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뭡니까? 요게 기억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정답. 얘가 뭐가 되겠어? 이건 쉬우니까 그냥 갑시다. 자, 2번이지? Initial memory trace to exist. 자, 뭐? 처음에 기억의 흔적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알겠지? 처음에 기억의 흔적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됐지? 자, 그래서 이후 노출이 강화되기 위해선 뭐가 돼야 된다고? 첫 노출, 첫 어떤 기억의 흔적, 첫 기억의 흔적이 뭐하다? 남겨져 있다. 존재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 노출이 강화되는 거라. 자, 됐어?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2번.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수능 출제도 낮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할게. 자, 일단 기억은 외현적으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인간의 뇌는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기억력을 위한 수용력이 엄청나다. 뭐 이렇게 썼는데 어찌됐든 인간의 뇌가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기억을 위한 수용력. 알겠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기억의 수용력이 엄청나다는 거야. 자, 됐어? 그래서 기억을 다루는 어떤 인간의 뇌의 능력에 대한 거고, 왜 환질 추론인지 알겠지? 우린 반대를 통해서 그 반대를 추론했으니까 교환, 성질, 그래서 성질을 바꿔서 추론해야 된다. 그래서 환질 추론. 수능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 쉽잖아. 그치? 자, 다음 거 한번 가봅시다. 4강 12번 한번 볼게. 자, 일단 4강 12번은 요새 21번에서 등장하고 있는 밑줄 친 의미야. 자, 일단 밑줄 친 의미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빈칸이라 생각을 하고 주제를 찾자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자, 한번 가봅시다. 오늘날 회사들이 종종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요구를 한대. 뭐를? 다른 수준의 다른 질의 참여. 뭐와 함께? 회사와 함께.
아, 그러면 핵심을 뽑자. 항상 핵심. 그러면 오늘날 요구하는 게 뭐야? 다른 수준의, 다른 질의 회사에 참여를 하기를 우린 요구를 한대. 그러면 이게 뭘까? 그 오늘날 요구하는 다른 질의 참여는 도대체 뭘까? 자, 한번 봅시다. 초기 시대에 이거는 지금 오늘날인데 요거는 지금 과거지, 그치? 자, 선생님이 현재와 과거가 나오게 됐을 때 이 두 개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서로 대조가 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대조를 한번 시켜보자. 직원들이 뭐처럼? 예전에는 기계처럼 대우를 받았어. 하지만 그들의 사생활은 뭐를 포함한 여유로운 시간, 열정, 믿음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개인적인 삶들은 어떻게 영향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고.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어땠다? 과거에는 공과 사가 딱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었다. 그 얘기네. 핵심만 딱 뽑자면 선생님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 알았지? 왜? 대조 걸려고. 오늘날은 이런데 과거는 이랬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대조를 잡게 됐을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왜? 이거의 반대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공과 사가 확실했는데 얘는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자, 한번 가봅시다. 요즘이라고 하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요즘 직원들은 빈번하게 물리적인 노동 그 이상을 기여한대. 어떻게 된 거지? 뭘 기여하지? 그들은 요구받는데 뭐 하라고? 혁신하고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팀으로서 일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는데, 아니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일을 떠나질 않는데, 뭐 했을 때? 집에 있을 때. 하지만 대신에 어느 정도 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야. 자, 이게 뭡니까? 요 결과가 뭐예요? 이제는 일에 쉼이 없다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일이 끝나서 가서 집에서 막 쉬는 게 아니야. 가서 수업 준비를 해요. 일의 연장선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는 공과 사의 구분이 이제 없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뽑아냈어야 돼. 실제로 여기에서 이게 공과 사가 없다는 것을 쉽게 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것과 대조를 걸었기 때문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됐어.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들이 집에 갔을 때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계속 한다. 자, 됐지? 자, 그러면 또 보자. 자, 그러면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이제 글이 완전히 다 잡혔으니까 이제 되게 쉽겠지? 그치? 자, 가봅시다. 어떤 사실? 노동자가 요구를 받았어. 집단적으로 그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라는 사실. 야, 이제 좀 집단으로 해. 집단으로. 아까 팀으로 하라고 했잖아. 팀으로 하다 보니까 공과 사가 없어진 거지. 그치? 이제 집단적으로 니네들이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기여를 해 라는 그 사실이 뭐 하기 시작했다? 사회, 그 사회의 구조, fabric 하면은 이게 직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짰다 이 얘기야. 그러면 사회적인 구조를 어떻게 다시 짰는지 뒤에 나와야겠지. 어떻게 짰냐? From A to B 이렇게 가는 거지.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어? 얘에서 얘로 바뀌었어요. 맞지? 자, 그럼 한번 가볼까? 이 from A to B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요거 못 발견하면은 진짜 해석이 망가져. 그래서 from A to B는 항상 어떤 변화의 맥락에서 나온다는 거 반드시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가봅시다. 공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구분. 그렇지, 요게 핵심이지. 구분에 기반한 것인 것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서 어떤 사회적 구조로 변하게 돼버렸냐. 자, 실질적으로 얘는 빨간색이란 말이야. 맞지? 공과 사가 구분된 게 과거였다고. 그러면 이 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공과 사의 구분이 없는 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어떤 곳이냐면 연관성과 이익의 네트워크래. 근데 그 연관성과 이익은 뭐냐면 그들이
to move ahead. 그러니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제공될지도 모르는 그런 연관성과 이익의 네트워크래. 그게 기능을 한다는 거야. 뭐로서? 조직력으로서 기능을 한대. 어디에서? 가장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자,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 여러분, 몰라도 돼. 그냥 얘는 뭐야? 공과 사가 없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막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결성이 중요한 거야. 과거는 공과 사가 구분이 됐고 지금은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 그러면 여기 엄청 어렵게 써놨어. 선생님 이거 잘 이해도 안 되잖아. 지금 너희 아니 뭔가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이익과 연관성의 네트워크가 조직력으로서 기능한다.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잖아. 머릿속에 안 들어가도 얘는 그냥 공과 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됐지? 그냥 간단히 공부를 하는 김에 얘기하면 이제 요런 것들이 조직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됐고 그 조직력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상의 상호작용 속까지 침투해버렸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 아, 그래 이거 절대 알겠지? 이게 교훈이야 얘들아. 자, 됐지? 요 구분만 잘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것을 묘사하듯이 We have transitioned. transition이 뭐야? 변화하다잖아. 그러면 변화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From A to B라고 했잖아. 근데 밑줄이 어디가 있어? 앞에가 있지. 그러면 앞이 뭐야? 이거 과거 시대란 말이야. 공장이 있었던 시기는 과거야. 그 다음에 얘가 파랑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를 찾아라 그거네. 이해됐어? 그러면 공장이 있었던 사회, 그 사회는 어떤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된 사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봅시다. 자, factories produce less than is needed. 자, 뭐래? 공장의 상품은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덜 생산한다. 공장은 필요되어지는 것보다 덜 생산한다. 생산에 대한 얘기야? 아니에요. 공장은 가장 큰 오염원이야. 이거 pollute 하면 오염시키다니까 오염원 중 하나다. 대량 생산이 사회의 주요 원동력이다. 아니야. 대량 생산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 개인이 오직 직장에서만 일할 필요가 있는 거. 개인이 오직 직장에서만 일한대. 이거 뭐야? 공과 사가 구분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됐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뭐가 걸리게 됐을 때, 대조가 걸리게 됐을 때 그 대조가 걸리면 글이 굉장히 쉽다. 자, 됐어? 자, 그럼 보자. 직장을 벗어나면 사생활이 직장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회로부터, 그치? 퇴근 후에도 어느 정도 일이 계속되는 사회로 바뀌었다. 됐어? 오늘날의 사회는 어떤 사회? 직장이 끝난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그런 사회. 됐지? 자, 과거와 현재 대조. 과거가 나오고 현재가 나오게 됐을 때 그 대조를 통해서 푼 겁니다. 항상 과거와 현재가 나오면 그 둘이 대조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놔.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4강은 여기까지 할 거야. 4강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일단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3강 했었지, 그치? 그 3강 마무리 지어줄게. 자,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한 타임 끊고 다음 타임 한번 가봅시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3강 2번까지 했었던 것 같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지? 의도적인 운영 과정과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감시 과정의 그런 영향으로 우리는 어떤 뭐랄까 억제해야 될 사고를 억제하지만 그게 인지 부하가 걸리게 됐을 때 뭐 하게 된다? 그게 인지 부하가 걸렸을 때 의도적 운영 과정이 마비가 되더란다. 이해됐어? 알겠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강 2번 넘어가서 3강 3번 선생님의 핵심하고 이런 것들 알려줄게. 자, 일단 얘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좀 표시를 하면 일단 적응적 형질과 비적응적 형질에 대해서 나와. 비적응적 형질.
자, 그러면 적응적 형질을 표현한 게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adaptive. 아니, 선택에 의해서 그 개체수에서 계속되는 거. 이해됐어? 아니, 만약에 우리가 중앙고 수업할 때 원숭이 예시를 들었는데, 자, 원숭이의 털이 굉장히 많아. 원숭이의 털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때 기후는 어때? 굉장히 추워. 그랬을 때 이 원숭이 털이 많다는 건 뭡니까? 적응적이지? 그치? 추운 환경에서 털이 많으니까 적응적으로 이게 선택에 의해서 그 개체에 계속 유지가 되잖아. 이해됐어? 아, 그러면 적응적이라고 할 거고, 원숭이 털이 굉장히 적어. 그러면 비적응적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됐어? 왜? 털이 없으면 추워서 죽을 거니까. 이해됐어? 자, 됐지? 자, 그러면 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적응적, non-adaptive 요게 나와요. 이게 요거랑 대조가 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비적응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나오는데 얘가 조금 어려워. 만약에 그것이 개체의 적응도를 낮춘다면, 이 적응도라는 거는 환경에 적응했다는 거야. 그 개체의 적응도를 낮추고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일관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어디 아래서? 어떤 특정한 환경인데 그 어떤 종의 보통인 환경 아래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는 적응도가 계속 감소해. 이해돼? 지금 보통의 환경은 어디야? 지금 여기 보면은 보통의 환경 하면은 추운 게 보통의 환경이지. 근데 그 추운 보통의 환경 속에서, 그 보통 환경 속에서 계속 manifest 하면 드러내는 거잖아. 보통의 환경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건 뭐겠어? 털이 많은 걸 계속 드러내겠지. 왜? 얘가 적응적으로 좀 우수하잖아. 그 환경에 적응적이니까. 그러면 비적응적은 뭐냐면 그걸 드러낼 적응도가 떨어지는 애들. 얘겠지? 너무 추우면 계속 얘네들은 생존을 못하니까 죽어갈 거고, 얘는 털이 많아서 적응적이니까 점점 많아질 거고. 됐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다시 말해서 잘 봐. 여기부터 이제 되게 중요해, 얘들아. 자, 어떤 때 이제 비정상적인 환경이 와. 그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일탈적 반응. 그 일탈적 반응은 뭐야? 자, 선생님 예시를 잘 보자. 비정상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제 추웠어, 그 지역이. 근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갑자기 그 기후가 따뜻해져. 기후가 비정상적인 환경으로 변해버렸지. 그치? 그러면 따뜻해지면 아까 추웠을 때의 일탈한 반응은 뭐였어? 얘가 일탈적 반응이지. 그치? 이게 원래 비적응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후의 온난화, 비정상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환경 속에서 기후가 완전히 변해버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비적응이 이제 뭐가 돼? 적응적이 되겠지. 반대로 이 적응적은 뭐가 되겠어? 비적응적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얘를 이해해야 돼. 됐어? 자,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 꽤 적응적인 반응 속에서 유연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어디? 그 환경인데 그 종이 일반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그 적응하는 유연성을 보인다고. 왜? 그 환경이 추운 거에서 따뜻하게 됐을 때 적응적인 게 비적응이 되고 비적응이 적응이 됐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뭐야? 얘가 변하니까 이 변한 이 자체를 몰아보는 거야. 유연하구나. 이 적응이라는 게 굉장히 유연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됐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비정상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적응적 형질은 비적응적 형질이 될 수 있고 비적응적 형질은 적응적 형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 부분이 얘들아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해됐어?
알겠지? 여기 반드시 형광펜을 쳐놓고 반드시 알아둬.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또.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형광펜을 쳐놓자. A trait can be switched. 자, 뭐래? 그 특징이 변한다고. 아까 변하는 거에 from A to B 들어갔던 거 기억나? 적응적에서 비적응적인 형질로 변한단 말이야. 어떻게 함으로써? 그 환경에서의 단순한 변화에 의해서. 환경이 변하니까 적응적이 비적응적 형질로 변하게 됐잖아.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형광펜. 자, for example 이제 예시 들어갈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자, sickle cell trait of a human being. 자, 이게 겸상적혈구인데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지 얘는 필요 없어. 얘는 알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인간의 겸상적혈구는 어디 아래서는 적응적이었어? 아프리카에서는 적응적이었어. 왜 적응적이었냐면 거기서는 요러한 겸상적혈구가 comfort 하면은 주다야, 수여하다, 주다. 그 저항의 정도를, 뭐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줬으니까 열대 말라리아에 대해서.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겸상적혈구가 있는데 겸상적혈구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적응적이네. 맞지? 왜? 말라리아를 막아주니까.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을 막아주니까. 자, 근데 뒤를 봤어. In Americans African descent. descent가 후손이잖아. 아프리카계 후손의 미국인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아프리카계 미국인한텐 미국인이니까 결과론적으로 환경은 미국으로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 겸상적혈구는 뭐가 됩니까? 비적응적이 되지. 그치? 왜? 요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더 이상의 말라리아에 직면될 그 bearer 하면은 가지다 라는 뜻이 있다. 가지는 건 사람이니까 복균자가 되는 거야. 겸상적혈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더 이상 말라리아에 의해서 직면될 그런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더 이상 직면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비적응적이 된다고. 이해됐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은 뭐야? 환경이 변했더니 적응적 형질이 비적응적 형질이 되네.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어떤 뭐랄까 유연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지. 환경이 변하면 특징도 변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징이 얘가 변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겸상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응해서 비적응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이 특징 자체는 환경에 따라서 적응적이 될 수도 있고 비적응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핵심이다.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갑자기 털이 많았던 원숭이가 따뜻해지면서 털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알았지? 털이 많았던 원숭이는 기후가 변하면 비적응적 형질을 갖고 있는 종이 되고 털이 적은 원숭이는 환경이 따뜻하게 됐을 때 비적응해서 적응적 형질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자, 됐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모르면 꼭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반드시 잘 알아두십시오. 자, 됐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프리카에선 적응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비적응적으로 되는 이게 바로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3강 3번은 여기까지 하고 자, 수능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니까 반드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Adaptive and Non-Adaptive Traits. 적응적이고 비적응적인 특징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됐지? 자, 오케이. 다음 거 3강 4번 한번 볼게. 자, 일단 3강 4번을 보면 3강 4번도 그렇게 조금 어려워. 아마 너네가 푸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내용만 빨리 좀 볼게. 자, 일단 이 내용에서의 핵심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같은 사물이더라도 그게 예술 작품으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이 아닌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에 따라서 사물이 어떻게 보여지냐, 보여지는 방식에 따라서 그게 예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선생님의 이 텀블러가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술이 아니지. 기능적인 측면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사물이야. 그러나 이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게 놓여있다고 생각해봐. 이건 순식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술이 되겠지. 예술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물이 보아지는 방식에 따라서 뭐가 얘가 예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하는데 그게 핵심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진짜 중요해. 자, 어떤 사물이 펑션, 이게 주어야 그 사물이 예술로서 기능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미적 징후를 보여준다는 거야. exhibit 하면은 보여주다잖아. 아, 그러면 예술로 어떤 사물이, 어떤 일반적인 사물이 있는데 그게 예술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뭐 하게 된다? 미적 징후가 생긴대. 그러면 미적 징후라는 게 뭔지 얘를 채워야겠지. 자, 일단 여기에다가 형광펜. 일단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됐지? 자, 예술로서 기능을 하게 됐으면 미적 징후가 생긴다. 그 미적 징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물, 예술로서 기능하고 있는 사물이 상대적으로 충만해. 알겠지? 가득 차 있다고. 뭐 하면서? 이것을 의미하면서. 그럼 뭘 의미하고 있냐? 어떤 물리적인, 더 많은 물리적인 특징이 의미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뭐 할 때보다 그 같은 사물이 예술 작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을 때보다 be attended to 하면은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지, 주의가 기울여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대. 자, 여기에 미적 징후가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미적 징후를 여기 부분 있지? 여기 부분이랑 연결시켜야 돼. 이게 지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미적 징후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자, 아까 사물이 예술작품으로 되는 순간 미적 징후가 나타난다고 했지. 그 미적 징후가 뭡니까? 아, 의미의 일부가 되고, 전부 다 의미의 일부가 돼.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된다? 관심, 주의가 기울여진다고. 주의가 기울여진. 자, 됐어? 알겠지? 아, 그래서 요게 핵심이야, 요게. 알았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반 사물일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얘가, 이 텀블러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텐데, 얘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게 되면은 이 곡선 하나, 요 원 하나,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되고 모든 것에 집중이 되는, 그게 바로 미적 징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그러면 이 사람도 예시를 한번 들어줬는데 예시도 잘 들었으니까 이해하기 아마 어렵진 않을 거야. 봐봅시다. 자, 지그재그 라인이 있대. 이게 지금 지그재그 라인이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그 라인이 주식시장의 그래프라고 들으면, 그렇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모든 건 피크 앤 딥,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다. 왜?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건 상한가와 하한가, 요 점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은 정보를 이제 수치, 일련의 수치로서 그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 왜? 이거를 수치화 해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얻잖아. 그치? 이해됐어? 그러나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보자는 거야? 같은 그림을 한 그림의 일부로 보자는 거야. 가령 산의 윤곽, 아웃라인 하면 윤곽이잖아. 이거를 이제 산이라고 해보자고. 이해됐어? 그랬을 때 물리적인 특징의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해져. 알겠지? 아, 이게 지금 예술이란 말이야. 그러면 왜 여기에
뭐 요런 곡선을 했을까? 아니면은 왜 여기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굴곡이 져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중요해진다고. 선생님이 지금 대충 그렸지만 만약에 이 그림 자체를 딱 띄어내 가지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으로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이 모든 것에 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물리적 특징들이 이제 다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을 하길 원하는 것에 우리는 일부가 된다. 자,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색이나 모서리, 질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치? 자, 우리는 이런 경험을 뭘로? 숫자로 바꿀 수 없다. 얘는 예술이니까 숫자로 전환이 안 된다. 그 얘기지. 자,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면, 사물을 예술로서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린 미적 징후가 생겨. 이 미적 징후가 중요한 건데, 그 미적 징후가 생겼을 때 모든 것들을 의미의 일부,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주의가 굉장히 기울여진다고. 그래서 여기다 형광펜 좀 쳐볼까? 모든 물리적 특징이 중요해지고 예술가가 주의 기울이길 원하는 그러한 일부가 된다. 자, 그런 거. 자, 됐지? 됐어.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미적 징후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떤 대상물이 예술로 기능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의 미학적 특질의 특정한 징후다. 그러니까 특정한 징후가 있다. 그런 얘기네. 됐습니까?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상강 5번 한번 가볼까? 상강 5번. 자, 일단 상강 5번은 그렇게 막 수능에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 자, 일단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지각 방식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인지적인 틀을 갖고 있다는 거야.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에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틀이 있어. 그 인지적 틀 때문에 그들은 버튼을 뭐 없이, 요게 중요해. 자,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인지적 틀 때문에 어떻게 주의 깊게 그들을 보지 않고 클릭을 한다는 거지. 이게 끝이야. 알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적 틀이 있어서 우리는 주의 깊게 그것을 보고 클릭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야. 자, 됐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의 인지적인 틀, 그 인지가 뭐에 기반이 되어 있다? 그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틀이 그들로 하여금 예측된 걸로 이끄는 것에 기반이 되어 있다고. 뭐라기보다 실제로 스크린에 있는 것보다. 이해돼? 알겠지? 아, 그러니까 이거 해석 잘해야 돼. 어렵지만 똑같은 얘기야, 얘들아. 우리가 인지적인 틀이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클릭을 한다. 그 얘기야. 자, 봐봐. 그 상황에 대한 인지적 틀 때문에 그들이 예측하는 걸 이끄는 것. 인지적 틀이 그들로 하여금 예측하는 것을 이끄는 것. 알겠지? 자, 그것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지. 예시가 없으니까 좀 어렵지. 그치? 자, 그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 자,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confound 하면은 당황케 하다인데, 이게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들을 당황케 한다는 거야. 왜 당황케 하냐면 얘네들이 기대하는 건 뭐야? 그 유저들이 스크린에 보이는 것을 기대한단 말이야. 보이는 것을 할 거라고 기대해. 그러나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인간의 시각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시각이 작동하는 방식은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끄는 거야. 그 틀이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는 것을 이끄는 것에 기반이 되어 있다고. 이해돼? 지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냥 얘기를 하면 실제로 보여지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야. 디스플레이에 대한 인식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인지적인 어떤 스크린이 있으면
이걸 딱 볼 때 여기에 A라고 나와 있는 거를 고지고대로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린을 보는 사용자의 인지적 틀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고. 이해돼? 자, 예시를 가야 돼. 자, 예시를 가면 한 번에 이해돼. 너무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진짜 걱정하지 마.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예시를 너무 잘 드러나가지고 바로 알 수 있어. 자, 넥스트와 백이 있잖아. 넥스트 버튼과 백 버튼이 있어. 어디에? 멀티 스텝 하면은 이제 다중 단계 대화 상자거든. 다중 단계 대화 상자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넥스트와 백. 자,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에 넥스트, 여기에 백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마지막 페이지의 위치를 바꿔버렸단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쭉 마지막쯤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백, 여기다가 넥스트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겠어? 넥스트 누르다가 여기가 넥스트네? 여기 넥스트? 이렇게 누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즉시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그 시각적인 시스템이 부주의함으로 learned, 부주의함으로 안심되어 왔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계속 일관된 버튼의 위치에 의해서. 그 이전 페이지에.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계속 왼쪽이 넥스트고 오른쪽이 백이었기 때문에 아, 왼쪽이 넥스트구나 하면서 넥스트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 일관된 번호의 위치에 의해서 부주의함이 생긴다고. 아, 무조건 당연히 왼쪽이 넥스트겠지 라는 부주의함으로 우리가 안도하고 있어. 그래서 의도치 않게 계속 뭐 한 이후에 계속 몇 번을 뒤로 간 이후에 왜 뒤로 가? 그치? 왜 뒤로 가? 계속 왼쪽만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백이니까 백, 넥스트, 백, 넥스트, 백, 넥스트 계속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알겠지? 이거를 계속한 이후에 그들은 인지를 했다. 뭐? 그들의 스탠다드 로케이션에서의 버튼을 계속 인지한더라. 그 얘기야. 됐어? 그러면 결론을 내자면 그 통제의 일관된 배치가 흔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지침이야.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의 지침이다. 돼? 그러니까 컨트롤의 일관된 배치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야. 흔한. 됐어? 아,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일관된 방향에다가 버튼을 배치를 해야 되는구나. 자, 됐지?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현실이 사용자의 인지적 틀, 그 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틀과 완전히 부합하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게 일관된 컨트롤의 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봤지? 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스팸이나 좀 그런 것들을 그냥 뭐랄까 유료로 되는 거를 그러니까 유료로 하려고 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넘어가서 유료화 시키기 위해서 얘를 교묘하게 바꾸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이해됐어? 알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아까 중요한 부분 다시 읽어볼까? 그러면 이해될 거야. 디스플레이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틀, 그 상황에서의 인지적 틀, 요거잖아. 왼쪽이 넥스트, 오른쪽이 백. 이 인지적 틀이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는 것으로 기반이 된다고. 기대하는 게 뭐야? 왼쪽이 넥스트겠지. 그치? 그게 뭐보다? 실제로 스크린에 보이는 것보다. 자, 됐어? 오케이. 여기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 반드시 치시고 여기 너무 중요하고 이 맨 마지막 부분 형광펜 쳐놔. 됐지?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은 뭐다? 현실은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걸 의미해. 그 현실과 사용자의 인지적 틀이 완전히 부합하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자, 됐지?
자, 그래서 priority in user interface guideline. 자, 유저 인터페이스의 지침에서의 우선순위는 뭐다? 사용자의 인지적 틀. 사용자의 인지적 틀이 어떻게 구성된 거냐? 그거를 알아야 된다. 자, 이런 얘기네. 자, 됐습니까? 자, 3강 6번은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뺐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이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너네들이 오늘까지 보내주든 다음 내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꼭 오늘 들은 거에 대한 뭐랄까, 그 오늘 들은 거에 대한 책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꼭 보내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너무 좋겠는데, 이번 주 금요일도 역시나 선생님이 이렇게 인강으로 촬영을 할 거야. 알겠지? 인강을 촬영할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많이 볼 수 있으면 꼭 봅시다. 알겠지? 자, 다음 시간 보고 숙제 있지, 숙제. 자, 숙제 가르쳐 줄게. 자, 일단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5회를 할 거거든. 실전 모고 5회. 요거 피드백을 반드시 해오세요. 알겠지? 자, 피드백을 해야 수업이 잘 들어진단 말이야. 철저하게 피드백을 잘 해오고 분석해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그 EBS 파이널 선생님이 사라고 했지, 그치? 자, EBS 파이널 사셔가지고 1회분, 이거 1회분 풀고 피드백까지 해서 선생님한테 카톡, 얘들아 카톡으로 보내줘. 알았지? 문자로 하시지 마시고.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단어 선생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단어 계속 꾸준하게 외우도록 해.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뭐랄까, 한 4개 정도 더 해가지고 그 뒤에 EBS 복화 1800 외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배운 거 반드시 복습하세요. 자, 복습을 하는데 얘는 책이 지금 2권인가? 독해연습 책이 2권이라면 그 나머지 책에다가 하시고, 알겠지? 자, 복습하시고, 일단 필기가 안 되어 있는 지문에다가 필기가 안 되어 있는 지문, 그걸 읽으면서 핵심들을 찾아보고 스킬들을 가지고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알겠지? 자, 됐어.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인강으로 봅시다.